가족이라는 말,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 말만 붙으면 웬만한 건 다 넘어가야 하는 줄 알았고요. 실제로 저는 오래 참았습니다.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뜯기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선을 그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사람 사는 게 서로 돕고 사는 거라지만요.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게 도움이 아니라 뜯기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몰랐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무너지는 시기가 오죠. 저희 집도 그랬고 남편 집도 그랬습니다. 다만 세상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남의 통장을 자기 지갑처럼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남이 평생 흙 만지면서 번 돈을요. 저는 충청권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형편은 넉넉한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20몇 살에 사과밭 하나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과수원 여러 곳에 농산물 유통회사까지 일구셨거든요. 남들은 저를 보고 부잣집 딸이라고 했죠. 그런데 집 안 공기는 늘 팽팽하게 당겨진 줄 같았습니다. 방학 첫날 늦잠이라도 자면 아버지가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해 뜬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불 속이냐? 밖에서는 사람들이 벌써 2시간째 일하고 있어. 창피한 줄 알아라. 그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불을 걷어버리는 그 손이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소리를 크게 지르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친척들이 과일을 주문할 때도 아버지는 값을 절대 깎아주지 않았어요. 큰집 백부님이 전화로 조카 좀 봐주지 그러냐 하시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형님, 농사는 하늘이 공짜로 지어주는 줄 아세요? 나무 붙잡고 일한 사람들 품값은 받아야지요. 형님 것만 깎으면 그 돈은 누가 냅니까? 그 말이 끝나면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명절에 큰 집에 가면 어른들이 저희 남매 들으라는 듯이 수군거렸습니다. 돈에 독한 사람이라고요. 어릴 때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야박할까? 왜 남들처럼 인심 좀 못 쓸까? 그런 생각을 했죠. 남동생은 저보다 훨씬 더 아버지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동생 꿈은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가였어요. 카메라 하나 메고 산이며 갯벌이며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안 보는 순간을 찍고 싶다고 했죠. 고등학생 때부터 방에 새 사진, 물안개 사진을 잔뜩 붙여놨어요. 그 얘기를 처음 꺼낸 날 아버지는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그거 해서 밥은 먹고 살 수 있어? 사진 찍어서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건 돈 많은 집 애들이 취미로 하는 거야.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내가 뭘 몰라? 내가 너만 할 때 무슨 짓까지 하면서 돈 벌었는지 알아? 밥상에서 시작된 싸움이 마당까지 갔어요. 마지막에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눈에는 밭이랑 돈밖에 안 보이죠?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평생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러고는 가방 하나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20살 아직 애였는데요. 동생은 촬영 보조일과 택배 상하차를 번갈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등록금이랑 월세를 조금씩 붙여주셨어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시장 다녀오는 척 은행에 들르시고는 했죠. 그게 들통난 날은 정말 집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통장을 식탁에 던지면서 당장 끊으라고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 말 못하셨을 어머니가 그날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당신 자식이 굶는 꼴을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죽어도 못해.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치시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동생은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다큐멘터리 촬영팀에 들어갔습니다.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었지만 전화 목소리가 늘 신나 있었어요. 오늘은 어디 갯벌에 며칠 엎드려 있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걸 찍었다. 그런 얘기를 숨도 안 쉬고 했죠. 동생이 처음 참여한 작품이 작은 영화제에 초청받았을 때 저는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렸어요. 한 번만 와보시라고요. 아버지는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집 나가서 제멋대로 사는 놈이 상을 받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한테 그런 전화하지 마라. 그날 객석에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동생은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고요. 동생은 촬영 나가면 코피를 자주 흘렸습니다. 열도 자주 났고요. 산에서 자고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런 거라고 본인도 저희도 그렇게 믿었어요. 26살 겨울 강원도 촬영지에서 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희귀 혈액암이라고 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됐다는 말에 저희 가족은 의사 입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숨을 안 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의사 손을 붙잡았습니다. 평생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이요. 선생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땅 다 팔면 됩니다. 진짜로 다 팔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동생은 잘 버텼어요. 독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저한테는 누나 살 빠졌다고 농담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치가 좀 좋아지나 싶으면 다시 열이 오르고 정신이 흐려지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부모님은 병원 근처에 방을 잡아놓고도 거의 못 주무셨어요. 동생은 진단받은 지 1년 남짓 만에 갔습니다. 27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는 밥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며칠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그놈을 집에서 내쫓은 거야. 내가 그놈 꿈을 비웃지만 않았어도 아프다는 말은 했을 거 아니냐. 아프면 아프다고 집에 왔을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동생 짐을 정리하다가 외장하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폴더 이름이 날짜로만 되어 있어서 무슨 촬영본인가 하고 열었는데요. 아버지 과수원이었어요. 봄에 사과꽃 핀 밭, 여름 소나기 지나간 뒤에 잎사귀, 가을의 가지가 휘도록 열린 사과, 눈 덮인 겨울 밭까지 사계절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새벽 안개 속에서 허리 펴고 서 있는 뒷모습, 수건으로 땀 닦는 얼굴, 사다리 위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옆모습. 아버지는 그 영상을 밤새 보셨습니다. 같은 걸 돌리고 또 돌리고요. 새벽에 거실에 나가보니 화면 불빛만 아버지 얼굴에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미워한 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나를 찍어놨는데 내가 왜 저놈 마음을 한 번을 안 봐줬을까? 왜 한 번을? 소리도 못 내고 우시더라고요. 어깨만 들썩이면서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도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동생 방을 치우지 못하셨어요. 문만 열었다가 다시 닫고 열었다가 또 닫고요. 아버지는 밭에 나가면 일은 안 하시고 한참씩 그냥 서 계셨습니다. 멀리서 보면 허수아비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자꾸 크림 파스타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이 서울 올라오면 꼭 같이 먹던 거였거든요. 산에서 며칠씩 컵라면만 먹었다면서 접시를 싹싹 비우고는 빵으로 소스까지 닦아 먹었어요. 누나, 이거 진짜 맛있다.
다음에 또 사줘. 동생 생일이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혼자 올 것 같아서 회사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양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던 크림 파스타를 시켰어요. 그런데 한 입도 못 먹겠더라고요. 포크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접시만 봤습니다. 소스가 굳어서 표면에 얇은 막이 생기는 것까지 다 봤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창밖이 완전히 캄캄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영업 끝나는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어요. 홀에 손님이라고는 저 하나였고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가방을 챙기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남 앞에서 이러는 게 너무 창피한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앞치마 두른 남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손님, 그거 다 식었어요. 새로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다 먹은 걸로 하고 계산할게요. 늦게까지 죄송해요. 그냥 이대로 보내드리면 제가 더 마음이 쓰일 것 같아서요. 10분이면 돼요. 앉아 계세요. 그 말투가 참 이상했어요. 위로하는 말도 아니고 캐묻는 말도 아닌데 그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동생 얘기를 꺼냈어요. 오늘이 동생 생일인데 이제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고 부모님 앞에서는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못 울었다고요. 참고 참았던 게 그 식당에서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분은 왜 그러냐고 더 묻지 않았어요. 휴지 통째로 갖다 놓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겨우 진정하고 일어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분 생각나는 날에는 영업시간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오세요. 문 닫혀 있어도 두드리시고요.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양식 조리사였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남의 표정이랑 끼니를 이상할 정도로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이었죠. 그 뒤로 저는 힘든 날마다 그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면 메뉴에도 없는 따뜻한 수프가 나오거나 동생이 좋아했다던 그 파스타가 조용히 앞에 놓였어요. 계산할 때 얼마냐고 물으면 그건 제가 먹으려고 만든 거 나눠드린 거예요 하고 넘어가고요. 거창한 고백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마감 끝나고 같이 지하철역까지 걷고 밥은 먹었냐고 묻는 문자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제 자취방 냉장고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반찬통 6개를 채워다 놨습니다. 냉장고 문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커피로 아침 때우지 말라고, 그러다 속 다 버린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식당에 갔더니 벽에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동생이 찍은 우리 아버지 과수원 사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휴대폰으로 보여준 걸 기억했다가 파일 좀 보내달라고 하더니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 걸어둔 거였죠. 사과나무 사이로 새벽 안개가 깔린 그 사진이요. 밥 먹다가 고개 들면 그 사진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먼저 꺼내더라고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랑 4살 어린 여동생이랑 셋이 살았다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공부보다 주방 일을 먼저 배웠다고 했습니다. 나는 진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학벌도 없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고. 근데 밥은 평생 따뜻하게 먹일 자신 있어. 그거 하나 믿고 나랑 살아볼래? 세상에 그거 하나 믿으라는 청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아파트 몇 채 해주겠다는 말보다 훨씬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과수원 여러 개랑 농산물 유통회사를 한다는 걸 알고 나서 며칠을 긴장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어머니한테는 자세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괜한 기대를 심어줄까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사드리러 간 날 남편은 아버지 앞에서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대단한 요리사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연이 굶기거나 외롭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한참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저희 처음 만난 얘기를 물으셔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생 생일에 파스타 앞에 두고 울었던 것도, 식당 벽에 동생 사진을 걸어놨다는 것도요. 그 대목에서 아버지가 물컵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참 있다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상견례 자리가 있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그냥 시골에서 사과밭 하나 하는 분으로 알고 계셨어요. 상견례 날에도 웃으면서 이러셨습니다. 요즘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던데 사돈댁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우리 형편이랑 비슷하니까 서로 부담 없고 좋네요. 말끝에 묘하게 위로하는 척하는 게 섞여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웃으셨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자식들이 성실하게만 살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위 될 사람 됨됨이가 반듯한 게 저는 제일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결혼식은 과수원 근처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아 조촐하게 했어요. 식이 끝나고 사과꽃이 한창인 과수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날 시어머니 표정이 바뀌는 걸 제가 봤습니다. 차가 밭사이 길로 한참을 들어가는데도 계속 사과나무가 나오니까요. 저 멀리 유통회사 건물이랑 창고, 트럭 여러 대가 서 있는 걸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어머, 여기가 다 사돈 거예요? 저기 저 건물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저도 그냥 놀라셨나 보다 했죠. 신혼집은 서울에 얻었습니다. 둘이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태서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보증금이라도 보태주시겠다는 걸 남편이 한사코 말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요. 남편은 결혼하고도 쉬는 날이면 저를 데리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장모님한테는 소화 잘 되는 수프를 끓여드리고 장인어른한테는 밭일 끝나고 드시라고 고기 요리를 해드렸습니다. 동생 보내고 나서 두 분 다 밥을 거의 못 드셨는데 사위가 차려주는 건 조금씩이라도 드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는 사위 오는 날이면 며칠 만에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장모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날씨가 어떻다. 밤에 추우니까 옷 챙기시라. 비 온다니까 밭 미끄러우니 나가지 마시라. 하루도 안 빼놓고요. 어머니는 그 문자를 안 지우고 다 모아두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동생 자리를 억지로 메우려고 하지 않는 게 고마웠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뿐인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아버지도 사위 얼굴만 보면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애썼어요. 명절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랑 과일 챙겨가고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연차 써서 같이 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고향 도시 식품 포장 공장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계셨어요. 시누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같은 도시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들어간 상태였고요. 시누이는 결혼식 사진을 넘겨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여기 사과꽃 필 때 진짜 예쁘다. 나도 나중에 여기서 야외 결혼식 할래요. 사진만 잘 찍으면 외국 농장처럼 나오겠는데? 벌써 자기 장소인 것처럼 말하는 게 좀 걸렸는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아버님 회사에 자리 하나 없어요?
나 컴퓨터는 좀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끊었습니다. 거기 사람들 새벽 4시부터 출고 맞추는 데야. 앉아서 전화나 받는 자리 아니라고. 그리고 아무리 처가라도 사람 하나 꽂아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 뭘 꽂아달래. 나도 일할 거라니까. 됐어.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신우이는 입을 삐죽 내밀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빠 진짜 변했네. 부잣집 사위 되니까 이제 자기 식구는 창피한가 보다. 그 말이 훅 들어왔는데도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괜히 분위기 더 험해질까 봐서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양가 모두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친정은요. 먼저 간 동생 생각까지 겹쳐서 어머니가 아이 얼굴 보자마자 우셨어요. 100일 때 친정에서는 금팔찌랑 반지를 해주셨고 시어머니는 작은 금반지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봉투 내밀면서 좀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장손인데 이것밖에 못 해줘서 사돈 보기 부끄럽네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금무게가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손자 건강하라고 빌어주는 마음이 최고죠. 사돈 고맙습니다. 그날은 정말 좋았어요. 저는 두 어머니가 손잡고 웃는 걸 보면서 우리 집은 앞으로 별 문제 없겠구나 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시어머니 칠순 얘기가 나왔어요. 친정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과수원 체험장에 놀러 오시라고 식사는 농가 레스토랑에서 대접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좋아하시면서 친구분 2분까지 데려오셨어요. 오시라고는 했지만 친구까지 부르실 줄은 몰랐죠. 사과 따고 밥 먹고 다 좋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친구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앞 과수원이 얼마 전에 큰돈 받고 팔렸다더라. 요즘 땅값이 장난 아니라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시어머니가 차 안에서 남편을 붙잡고 계속 물으셨어요. 아까 그 길에 있던 밭이 전부 사돈 거니? 몇 평이나 된대? 저기 창고 있는 데까지 다 그렇대? 엄마, 나도 몰라. 그런 걸 왜 물어? 아니, 사위가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궁금해서 그러지. 남편은 앞만 보고 운전했고 시어머니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얘기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 제 육아휴직이 끝나갔어요. 복직 준비를 하는데 회사에서 하필 제일 바쁜 식품 행사팀으로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친정어머니가 매일 올라오시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복직을 좀 미루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집 대출이 있었어요. 아이 생기니까 나가는 돈도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요. 결국 남편이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간식 도시락 만드는 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그거 끝내고 본업으로 출근하는 생활이었죠. 저도 아이 재우고 나면 노트북 열고 쇼핑몰 상품 등록이랑 문서 정리 부업을 했습니다. 둘이 번갈아 가면서 잠을 줄였어요. 몇만 원이 아쉬운 시기였거든요. 남편 손목에는 늘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칼을 잡으니까 손목이 나만하질 않았죠. 제가 좀 그만하라고 하면 실실 웃으면서 그랬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나 이거 하나는 잘하잖아.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 전화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땅값 얘기를 들으신 뒤로 외가랑 당신 형편을 자꾸 비교하시더라고요. 애가 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니? 외할아버지는 과수원이 몇 개인데 친할머니는 이런 좁은 집에 산다고. 애들이 그런 거 다 안다. 저는 그냥 형편 차이가 속상하셔서 그러시나 보다 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땅을 언젠가 당신 집안으로 넘어올 몫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남편이 일하던 서울 양식당에 새 사장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식자재가 늦게 온 날도 주방 책임자 탓, 냉장고 컴프레서가 나간 날도 주방 책임자 탓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참았어요. 사장이 바뀌면 원래 몇 달은 시끄럽다면서요. 그런데 손님이 줄기 시작하니까 사장이 홀에서 대놓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을 썼어야지. 학원 문턱도 안 밟아본 사람한테 주방을 맡기니까 음식이 이 모양이잖아. 손님들 다 듣게요. 남편이 그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씻으러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20분 넘게 났어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위로 대신 이러셨습니다. 아니, 사돈이 농산물 회사를 하시는데 왜 가만 있어? 거기 납품하는 식당이 한두 군데겠니? 말 한마디만 하면 자리 하나 나올 텐데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엄마, 장인어른 회사는 장인어른 거지 내게 아니야. 사위라고 자리 만들어 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 그게 왜 못할 소리야? 사위도 자식인데. 남편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얼마 뒤에 그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사장이 업계에 남편 성격이 까다롭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더라고요. 좁은 바닥이라 그런 말 한마디가 무섭거든요. 그 사정을 아신 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고향으로 부르셨습니다. 밥상 앞에 앉히시더니 과수원 근처에 얼마 전 문 닫은 식당 자리가 하나 나왔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 자리 인수하고 공사비 대줄 테니까 자네가 한번 해봐. 농가 레스토랑 같은 거. 남편이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제가 갚을 길이 없는데요. 자네가 나한테 뭘 받았는데 마음으로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 보내고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아나? 할 줄 아는 게 있는 자식을 내 잣대로 막아버린 거야. 그거 하나야. 자네는 요리할 줄 알고 부지런하잖아. 이번에는 내가 사람을 한번 믿어보려고 그래. 남편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기회를 헛으로 쓰지 않겠다고 반드시 제 힘으로 자리 잡게 만들겠다고 몇 번을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고양시내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과수원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그 식당을 뜯어 고쳐서 농가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가게를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과수원 레스토랑 사장 됐어. 사돈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 걱정은 끝났지 뭐. 남편은 새벽 배송 오기 전에 가게에 나갔어요. 주방만 보는 게 아니라 청소, 발주, 손님 응대까지 전부 혼자 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가서 사진 찍고 온라인 홍보를 맡았죠. 계절마다 과수원 풍경이 달라지는 걸 살려서 글을 올렸는데 그게 조금씩 먹혔어요. 주말에 과수원 체험 온 가족들이 밥 먹으러 들르기 시작했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저도 회사랑 협의해서 재택 근무하고 주 1회만 서울 올라가는 조건으로 복직했어요. 남편이 바쁘면 제가 아이를 보고 제가 출근하면 남편이 아이를 봤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챙겼어요. 아버지한테 혈압약 제때 드시라고 잔소리하고 어머니가 입맛 없다고 하시면 새벽에 죽을 끓여서 갖다 드렸습니다. 가게 연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처럼
공장 일을 그만뒀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그만두셨어요? 한 3주 됐나? 너희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이유를 여쭤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내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이웃 아주머니도 그 공장에 다니시는데 그분이 시어머니보다 5살이 위였어요. 좀 이상했죠. 나중에 시누이한테 들어보니 얘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든 공정은 죽어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지각에 결근을 반복하다가 재계약이 안 된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못했습니다. 어른 일에 끼어들기가 그래서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사돈은 땅 주인이고 내 아들은 식당 사장인데 내가 그 공장에서 박스나 접고 있는 게 말이 되니? 나도 이제 체면이라는 게 있지.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기 싫으셨던 겁니다. 그러고는 당분간 생활비를 좀 보태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새 일자리 구하실 때까지만 도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매달 30만 원을 보내기로 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대출에 어린이집 비용까지 나가는 형편에 가볍지도 않은 돈이었죠. 남편은 어머니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엄마, 일자리는 꼭 알아봐. 그리고 지금 사는 집 절대로 담보 잡거나 팔 생각하지 마. 그것만은 진짜 하지 마. 그날 밤에 남편이 처음으로 부모님 이혼한 진짜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시어머니가 예전에도 계모임이며 무슨 투자며 손을 댔다가 큰 돈을 여러 번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견디다 못해 나가신 거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지금 사는 집까지 건드리시겠어? 그 집마저 없으면 어머님이 제일 힘들어지시는 건데 그 정도 판단은 하시겠지. 그 말을 한 제 입을 나중에 몇 번이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생활비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찾아가는 날이면 꼭 마트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쌀이랑 세제 정도였는데 몇 달 지나니까 카트에 홍삼이며 콜라겐이며 옷까지 담기더라고요. 계산대 앞에서 제가 카드를 꺼내면 시어머니는 딴 데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가게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근처에 큰 카페랑 레스토랑이 연달아 들어왔고 채소값이랑 고깃값이 무섭게 올랐어요. 남편은 직원을 줄이고 직접 전단을 돌렸습니다. 새 메뉴를 만들고 과수원 체험 손님들한테 할인권도 뿌리면서 버텼죠. 그런데 시누이는 그 와중에 친구들을 우르르 데려왔어요. 제일 비싼 스테이크에 와인까지 시켜놓고 계산할 때가 되면 이러고 나갔습니다. 오빠 가게인데 뭘 계산해. 야, 가자. 소개팅이나 데이트 있는 날에도 꼭 오빠 식당을 잡았어요. 남자한테는 오빠가 자기 위해서 특별 요리를 내주는 거라고 자랑하고요. 남편이 어느 날 참다 못해 붙잡았습니다. 야, 지금 가게 진짜 어려워. 다른 것도 아니고 원가라도 좀 내고 먹어.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뭐? 지금 나한테 밥값 내라는 거야? 가족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장부에 적을 거면 사장은 뭐하러 해? 오빠 진짜 사람 변했다.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러고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30만 원으로 뭘 하니? 50으로 좀 올려라. 남편이 가게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러셨어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걸 누가 믿어? 재료도 사돈 과수원 거 쓰니까 원가도 거의 안 들 거 아니야. 며칠 뒤에는 외삼촌 댁 결혼식이 있다면서 축의금 2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장인데 몇십만 원 내고 앉아 있으면 자기 체면이 안 선다고요. 남편이 그건 진짜 안 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돌리셨어요. 예, 너희가 머리를 조금만 쓰면 너희도 좋고 나도 편한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사돈한테 말 한마디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머님, 저희 아버지 돈이에요. 제 돈도 아니고요. 어차피 넣어줄 돈인데 뭐가 어때서?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간다면서 새 여행 가방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사돈이 그렇게 큰 과수원 하는데 내가 이 낡아빠진 가방 끌고 나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브랜드 있는 걸로 사서 보내.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확 불편해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받는 거랑 일할 수 있는데도 남의 돈을 당연하게 쓰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명절마다 시어머니 생신마다 제일 좋은 사과랑 배, 한우 세트를 보내셨어요. 아버지는 창고에서 직접 골라 담으셨습니다. 흠 하나 없는 걸로요. 시어머니는 받을 때마다 좋아하셨지만 답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생신에 전화 한 통 없으셨습니다. 제가 서운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사위가 우리한테 잘하잖니. 그럼 그 어미한테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그냥 넘겨라.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37이라는데 자기소개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SNS에서 모델 활동하고 있고요. 드라마 단역도 몇 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감독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작품 방향이 저랑 안 맞아서 고민 중이에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광고 계약 얘기, 방송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더라고요. 시누이는 옆에서 신이 나서 거들었습니다. 아직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지 곧 크게 뜰 사람이에요. 오빠, 우리 과수원에서 화보 찍으면 조회수도 잘 나올걸? 우리 과수원이라니. 저는 그 말에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동네에 딸이 배우랑 결혼한다고 소문을 내셨습니다. 아들은 땅 부잣집 사위고 딸은 연예인 아내가 된다고 입이 귀에 걸려 다니셨어요. 남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37인데 고정 수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말하는 것마다 실체가 없으니까요. 결국 시누이를 불러다 못을 박았어요. 결혼 비용은 너희 둘이 알아서 마련해. 나한테도 처가에도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알았어? 아, 걱정 좀 하지 마. 오빠, 그 사람 서울에 아파트 있어. 결혼하면 거기 들어가면 되니까 신혼집 돈도 하나도 안 들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저는 왠지 마음이 안 놓였어요.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터질 게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상한 투자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산지에서 과일을 싸게 떼다가 온라인으로 되팔면 매달 고정 수익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을 옆에서 보시고는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당연히 사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액수였습니다. 모아둔 돈만 넣은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밀어 넣으셨더라고요. 반년 넘게 독촉장이 날아오고 연체가 쌓였는데도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퇴거 날짜가 다가오니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급하게 반지하 집을 구했습니다. 오래된 주택 지하였는데 가구가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아서 절반은 길에 내다 버려야 했어요. 남편이 그 짐을 나르다 말고 폭발했습니다. 이게 몇 번째야, 몇 번째냐고. 아버지랑 갈라선 것도 이것 때문이었잖아. 내가 집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식 탓을 하셨어요. 너희가 생활비 30만 원 주면서 눈치를 그렇게 주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고 싶었겠니? 나도 돈 좀 만들어서 큰 소리 한번 쳐보려고 그런 거지. 눈치? 눈치를 누가 줘? 내가 언제 눈치를 줬어?
남편이 어머니한테 고함을 지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수습 못 해준다고 당분간 연락도 안 받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나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 저도 아버지 혈압이 걱정돼서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며칠 못 갔습니다. 어린 아들이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제잘거려 버린 거예요. 할머니, 저번에 친할머니 집 갔는데요. 계단 밑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창문 열면 사람 발만 보여요. 신기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정을 다 아신 친정 부모님이 제일 먼저 걱정하신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위였습니다. 애 아빠 속이 얼마나 상했겠니? 우리가 아는 척하면 더 부끄러워할 테니까 당분간 모르는 척 해주자. 어머니가 제 등을 쓸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더 미안했어요. 그의 장마는 유난히 독했어요. 뉴스에서 시간당 몇십 밀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면서 무심코 텔레비전을 봤는데 화면에 익숙한 골목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동네였습니다. 저지대에 반지하가 줄줄이 잠겼다는 자막이 붙어 있었어요. 다행히 두 분은 미리 나오셔서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처참했어요.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찼다가 빠진 자리에 냉장고랑 침대랑 옷가지가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널브러져 있었죠. 남편은 연락받자마자 가게 문부터 닫았습니다. 예약 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 돌리고 장화랑 삽 챙겨서 바로 갔어요. 저도 아이를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따라갔습니다. 젖은 이불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둘이 들어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고 냄새는 씻어도 며칠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트럭 한 대가 골목에 섰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과수원 일 정리하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뇌경색이 오기 전이었지만 그때도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장화 신고 들어가서 젖은 장판을 뜯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사람 쓰면 돼요. 됐다. 사람 부르려면 며칠 걸려. 그 사이에 곰팡이 다 핀다. 저녁에 아버지가 어디로 전화를 몇 통 하시더니 다음날 냉장고랑 세탁기, 장롱이 새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큰 거 아닙니다. 당장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것들만 몇 개 시켰어요. 도배랑 장판 비용도 전부 아버지가 대셨습니다. 물 먹은 벽은 그냥 두면 곰팡이 올라온다고요. 사람 사는 집은 일단 따뜻하고 말라 있어야 합니다. 그거부터 해놓고 봅시다. 남편은 그날 장인어른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자기 어머니가 사고쳐서 들어간 반지하를 처가에서 고쳐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벽지 바르는 아저씨들 사이에서 남편이 혼자 계단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등이 진짜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도배가 끝나고 새 냉장고가 들어온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고맙다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나 이 집에서는 더 못 살겠다. 또 비 오면 어떡할 거야? 아들, 너 엄마 딴 집 좀 얻어줘. 남편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지금 도배지 냄새도 안 빠졌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도배를 100번 하면 뭐해, 여기는 물이 차는 데인데. 그리고 내 동생 결혼도 코앞인데 사위 될 사람을 이런 반지하로 데려오라고? 나는 못해. 그래도 처가라고 인사 오는 앤데 번듯한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옆에서 시누이가 거들었어요. 그 말이 진짜 악권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 둘이 오빠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방 하나만 내주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갔어요. 아가씨, 저희 집 방 2개예요. 애까지 넷이 사는데 어디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거실도 있잖아요. 잠깐만 있겠다는데 새언니는 왜 그렇게 딱딱해요? 친정에 땅도 많으면서 진짜 정없다. 땅? 또 땅이요. 저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래도 겨울이 걱정이긴 했어요. 물 한 번 찬 집은 습기가 안 빠지거든요. 저희 부부는 보일러랑 창문이라도 다시 손봐드려야 하나 하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에 아버지가 저희 부부만 따로 부르셨어요. 과수원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돈집 문제 말이야. 방법이 하나 있긴 해. 그 뒤에 이어진 말을 듣고 남편 얼굴이 그대로 굳었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다시피 하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진짜 안 됩니다. 저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선뜻 찬성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받은 걸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떠올리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거든요. 명절 선물 받고 답례 한 번 없던 것, 마트 카트 가득 채워놓고 계산대에서 딴 데 보시던 것, 아들 가게가 죽어가는데 축의금 200만 원 달라던 것, 그게 다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저희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대답하지 마라. 며칠 생각해봐. 나는 사돈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야. 자네 마음 편하라고 하는 거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요. 장인어른이 왜 우리 집 문제까지 떠안아야 해? 말이 안 되잖아. 저도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물이 차는 그 계단 밑을 생각하면 무조건 모른 척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오후에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첫 마디부터 울음소리였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밭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하더니 말이 이상해졌어. 지금 구급차 왔어. 저는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다 돼 가더라고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남편도 저랑 같이 가야 하고요. 급한 마음에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해 이후로 최소한의 연락만 하던 사이였지만 그 집이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거든요. 아가씨, 미안한데 애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아, 진짜요? 알겠어요. 근데 나 저녁 약속 있는데 부탁 좀 할게요.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응급시술을 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복도에서 주저앉으실 뻔했어요. 제가 팔을 붙잡았는데 어머니 팔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그 복도에 서 있는데 자꾸 동생 생각이 났어요. 똑같은 병원 냄새, 똑같은 안내 방송, 똑같이 닫혀 있는 문. 손끝이 하얗게 식더라고요. 또 이렇게 갑자기 가족을 잃는 건가 싶어서요. 남편이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발견이 빨랐대. 아버님 괜찮으실 거야. 진짜 괜찮으실 거야. 같은 말을 10번쯤 반복하더라고요. 자기도 무서웠던 거죠. 몇 시간 뒤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증상 발견이 빨라서 시술은 잘 됐다고 하셨어요. 다만 후유증은 며칠 지켜봐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이 밤새 떨고 계신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기로 했고 저는 병원에 남았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서 그제야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이었어요. 전부 시어머니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해놨던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면 애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라서 목소리도 낮췄고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지금 병원이에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시술 받으셨어요. 그래. 뭐 돈도 있으시고 좋은 병원 가셨을 텐데 금방 일어나시겠지. 그게 다였어요. 어디 병원이냐, 상태가 어떠냐, 그런 건 하나도 안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 톤을 싹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잘 됐다. 너 친정에 가 있는 김에 사돈 어른한테 얘기 좀 꺼내봐라. 내 시누이 결혼 자금 말이야. 날짜 잡힐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해야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아가씨 결혼 비용을 왜 저희 부모님이랑 상의해요? 예비 신랑이 서울에 아파트도 있다면서요.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집이 있어도 수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혼수도 있고 예식장도 잡아야 하고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이면 되겠더라. 1억이요? 그래. 사돈어른 과수원 한쪽만 팔아도 그 정도는 금방 나오잖니. 뭘 그렇게 놀라? 저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못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침묵을 무슨 동의로 아셨는지 자기 논리를 줄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어차피 그 재산 다 너한테 올 거잖아. 너 외동딸이잖니. 그럼 내 딸도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인데 시누이 하나 못 챙겨주면 그게 가족이야? 어머님, 지금 저희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지. 정신 있으실 때 정리해 두시는 게 서로 좋은 거야. 그리고 이어진 말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결혼식은 사과꽃 필 때 과수원에서 하자. 그날은 체험 손님 받지 말고 체험장이랑 주차장, 그 식당까지 싹 비워놔. 신랑 쪽에서 배우들이랑 모델들이 많이 올 거라 사진도 잘 나올 거야. 과수원 홍보되고 좋지 뭐. 사돈어른이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하셔야 할 일이지. 고마워하셔야 한다고요? 그럼 돈 주고도 못하는 홍보인데. 아, 그리고 나 솔직히 서운했다. 저번에 수해 났을 때 사돈어른이 오셨길래 나는 집이랑 결혼 얘기하러 오신 줄 알았거든. 근데 냉장고 얘기, 도배 얘기만 하고 가시더라. 좀 그랬어, 나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가 진흙탕에서 장판 뜯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데요. 아 참, 그리고 1억은 아가씨한테 바로 주지 말고 내 통장으로 넣어라. 젊은 애들 손에 쥐어주면 해퍼서 안 돼. 내가 관리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유리문 너머 중환자실에 우리 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그 앞에서 땅 팔아서 1억 내놓으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참았던 걸 다 쏟아냈어요. 남편은 듣는 내내 얼굴이 하얘지더니 휴게실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당신 얼굴을 봐. 진짜 미안해. 그런데 하필 그 얘기를 하는 걸 친정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아버지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다시 오셨던 거예요. 저는 급하게 말을 돌렸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어머니는 사위 앞에서는 끝까지 웃으셨습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커피 사러 나간 사이에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훔치셨어요. 지연아, 나는 사돈이 밉다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부보다 땅 얘기부터 하니? 그게 사람이 할 소리니? 다음 날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발음이 좀 어눌하셨지만 저를 알아보셨어요. 며칠 뒤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화장실에 가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안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주기 어려우면 두세 번 나눠서 줘도 된다. 내가 이 정도는 양보하는 거야. 그리고 몇 분 뒤에 또 하나가 왔어요. 사돈 어른이 전에 말한 집 얘기 꺼내면 괜히 사양하지 말고 그냥 하자는 대로 받아라. 그게 예의야.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도움도 하나 놓칠 생각이 없구나.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서 저는 인터넷 뱅킹을 열었어요. 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으로 정확히 30만 원을 보냈어요. 매달 보내던 생활비, 그 금액 그대로요. 입금되고 3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영 하나 빠뜨린 거 아니니? 지금 장난해?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매달 드리던 생활비 30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1억은 언제 준다고? 어머님, 그 30만 원이요.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예요. 뭐? 이번 달치가 아니라 앞으로 드릴 돈까지 전부 끝이라는 뜻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았어요. 잠깐 조용하더니 또 그 얘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다음 주까지 일부라도 넣어주면 되니까 사돈 어른한테 말씀드려. 저는 그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으셨어요? 평생 밭에서 허리 굽히고 번 돈인데 왜 어머님이 액수까지 정해서 달라고 하세요? 예, 그게 무슨 권리로요? 아니, 사돈이 사위 여동생 혼사도 못 챙겨줘? 땅이 그렇게 많으면서 1억에 벌벌 떠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 진짜 쪼잔하네.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쪼잔하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남편 가게 자리 인수해 주시고 공사비까지 다 대주셨어요. 명절마다 어머님 생신마다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보내셨고요. 답네요? 전화 한 통 받아본 적 없어요. 수해 났을 때 진흙탕에서 장판 뜯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냉장고, 세탁기, 도배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그게 쪼잔한 거예요? 아휴, 돈 있는 집에서 그 정도 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하나하나 세고 있니? 마음을 쓸 거면 남들이 알아볼 만큼 제대로 써야지. 냉장고 하나 사준 걸로 유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사위 유명해지면 과수원이랑 식당 방송에 소개할 수도 있어. 결국 너희 친정한테 남는 장사라니까? 나는 부탁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요. 끝까지 자기가 시혜를 베푸는 사람인 줄 아시더라고요. 어머님, 그 사람 정기적으로 일도 안 하고 오디션도 몇 달째 안 본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유명해져요? 가족들끼리 꾸는 꿈에 저희 아버지 땅 끌어들이지 마세요. 너 진짜 말버릇 봐라. 그리고요, 어머님. 1억 욕심내시다가 받을 수 있었던 집까지 날리신 거예요. 그 말에 처음으로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집? 무슨 집?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부만 따로 부르신 거, 왜 부르셨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죠? 저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과수원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제 명의로 사서 어머님이 평생 무상으로 사시게 해드리자는 거였습니다. 명의를 제 앞으로 하는 건 다시는 담보로 잡히거나 팔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조건이었고요. 시어머니 목소리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어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사돈 어른은 나를 모른 척할 뿐이 아니라고 했잖니. 그래서 언제 집 보러 가면 되니? 마당은 좀 있대? 그 계획 없던 일 됐어요. 뭐? 아버지가 회복하셔도 저는 그 도움 안 받기로 했어요. 제가 결정했어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집도 해줄 생각이었으면 거기다 1억 조금 더 보태는 게 뭐가 어렵다고.
집은 집이고 결혼 자금은 결혼 자금이지. 그걸 왜 섞어? 둘 다 받아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사람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안부 한마디 없이 돈부터 말하는 사람한테요. 집도 땅도 생활비도 못 드려요. 하나도요. 야, 내가 언제 안부를 안 물었어. 안 물으셨어요. 10통이나 전화하셔서 하신 말씀이 1억이었어요. 어머님 진짜 편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씨예요? 그 예비 사위예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돈이 어머님 평생 살 집을 어떻게든 마련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한참 조용하더니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내가 그래, 말을 좀 심하게 했다. 미안하다. 근데 지연아, 그래도 집 문제만큼은 다시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사과 뒤에 또 부탁이 붙더라고요. 저는 그때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반지하가 그렇게 싫으시면 직접 일해서 나오세요. 비 오면 짐 올리시고 추우면 난방비 버시면 돼요. 왜 남의 땅을 팔아서 어머님 인생을 바꾸려고 하세요? 더 들을 것도 없어서 끊었어요.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지만 전부 차단했습니다. 집에 와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차 키를 챙겼어요. 저는 안 말렸습니다. 남편도 이번만큼은 자기가 직접 끝내야 한다고 했고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남편이 돌아와서 다 말해줬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과수원 집 사위 되더니 자기가 땅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군다고 하셨답니다. 처가 돈 지키려고 친어미를 버린다고요. 시누이는 오빠만 좋은 식당 차려서 잘 살면 끝이냐고, 나는 결혼 한 번 하는데 그것도 못 도와주냐고 소리를 질렀고요. 남편은 딱 이렇게 말하고 나왔답니다. 두 사람 다 다시는 지연이한테도 처가에도 연락하지 마. 나한테도 돈이나 집 얘기로 연락하면 안 받아. 그리고 이런 일 한 번만 더 생기면 지연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혼할 거야. 내 가족 때문에 내 아내가 더 상처받는 꼴은 못 봐. 아버지는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일상생활은 하실 수 있을 만큼 회복하셨어요. 다만 예전처럼 밭에 나가서 무리하는 건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태가 좀 안정되고 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 땅 팔아서 1억 달라고 했다는 것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참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창밖만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도와주는 사람 손을 잡기는커녕 팔뚝까지 뜯어가려는 사람한테는 더 주면 안 되는 거야. 그 집 얘기도 없던 걸로 하자.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2년 가까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갔어요. 매달 나가던 30만 원도 완전히 끊었고요. 처음 몇 달은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에 차례상 앞에서 남편이 잠깐 멍하니 있는 걸 보면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미안해하지 마. 나 지금이 훨씬 편해. 그 사이 소식은 건너 들었습니다. 남편 사촌 형이 가끔 전화를 주셨거든요. 시누이는 결국 그 모델 지망생이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준비부터 꼬였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다가 나 과수원에서 야외 결혼식 한다고 잔뜩 자랑을 해놨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됐으니까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예식장을 못 잡아서 결국 시내 외곽에 있는 오래된 예식장을 급하게 구했답니다. 친구들이 야외 결혼식 한다더니 뭐야? 하고 물을 때마다 얼굴이 벌개졌다고 해요. 그래도 허영은 못 버렸습니다. 예식장 꽃 장식이며 신혼여행이며
하객 답례품으로 사과 상자까지 돌렸는데 그게 전부 신용카드 장기 할부하고 카드론이었어요. 남한테 보이는 것만큼은 절대로 못 줄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던 그 말이요.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본인 집이 아니었어요. 지인이 촬영할 때 잠깐 빌려 쓰던 숙소였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을 자기 집이라고 올리고 다닌 거였습니다. 신우이도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대요. 거기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살던 원룸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돈 좀 모을 때까지만 장모님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답니다. 그 반지하예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매일 싸우셨대요. 배우 사위가 들어온다길래 나는 진짜 배우인 줄 알았지. 월세 한 푼을 못 내는 게 무슨 배우야. 촬영 없으면 공사장이라도 나가. 놀고 먹을 거면 나가라고. 그 소리가 골목까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세 사람은 각자 가진 보증금을 탈탈 털어서 방 2개짜리 반지하로 옮겼습니다. 전보다야 조금 넓어졌지만 거기도 햇빛이 안 들고 습기가 심한 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름엔 눅눅해서 못 살겠다. 겨울엔 추워서 못 살겠다 하고 노래를 부르셨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신 집을 구해줄 사람이 없었죠. 한참 지나서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시어머니였어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더라고요. 지연아 잘 지냈니? 그 내가 사돈 어른한테 사과라도 하면 내 마음이 좀 풀리겠니? 솔직히 저는 그 순간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람이 정말 달라졌나 싶기도 했고요. 2년이면 짧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채 3분을 못 갔습니다. 내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말이 좀 그렇게 나갔어. 근데 지연아, 집 얘기는 지난 일로 치자. 그건 그렇다 쳐도 자식이 부모 생활비까지 끊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30만 원, 딱 그것만이라도 다시 보내라. 응? 결국 그 얘기였어요. 어머님, 진심으로 잘못하셨다고 하시고 어머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시는 거면 저희도 도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과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돈이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싶어요. 그냥 돈 나오는 구멍으로 보신 거죠. 얘가 말을 왜 그렇게 해? 자식 노릇도 여기까지예요. 죄송해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도 않더라고요. 며칠 뒤에 친정에서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시더니 잠깐 저를 쳐다보시고는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올 만큼 컸습니다. 사돈어른, 애들끼리 뭔가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아서요. 아이고, 그동안 건강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예, 뭐 그럭저럭 지냅니다 하고 짧게 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본론이 나왔습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사돈어른이 생각하셨던 그 전원주택 말이에요. 그것만이라도 다시 좀 진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편하게 살아야 아들이랑 며느리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요? 저 하나 편하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쳐다보셨고요. 아버지는 한참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서로 돕고 산다는 말이요. 그 말 안에 받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못 갚아도 괜찮아요. 근데 고맙다는 말이랑 상대 사정 한번 살펴주는 마음, 그건 돌아와야지요. 그게 안 오면 그건 돕는 게 아니라 그냥 퍼주는 겁니다.
아니, 사돈어른, 제가 뭘 그렇게 해. 제 사위가 밤새 진흙 퍼낼 때, 우리 애들 어려울 때 사돈은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습니까? 저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가족이라도 마음이 안 오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저는 사돈이 제 딸을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돈 꺼내는 통로로 보셨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애가 나한테 다 얘기했어요. 어머, 사돈어른,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어떻게 며느리를. 앞으로 우리 딸이랑 사위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고는 상대가 뭐라고 말을 붙이기도 전에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숟가락을 드셨어요. 국 식는다. 먹어라. 저는 그 자리에서 조금 울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 소식은 딱 한 번 더 들었어요. 생활비도 끊기고 새집도 없던 일이 되고 나서 동네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박스 접는 게 체면에 안 맞는다고 하셨던 분이요. 이제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신답니다. 시누이 부부는 여전히 그 반지하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대요. 시누이 남편은 가끔 단역일이 들어오긴 하는데 몇 달에 한 번이고 나머지 날에는 배달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명 감독한테 연락이 왔다던 그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쪽 이야기도 좀 할게요. 남편 농가 레스토랑은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과수원 제철 재료로 만든 메뉴가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사과 나오는 철에는 주말 예약이 꽉 차요. 남편은 아직도 새벽에 나가지만 이제는 직원도 늘려서 예전처럼 혼자 다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손목 보호대도 안 하고요. 저는 회사에서 팀장이 됐어요. 재택 근무하면서 서울 오가고 애 키우고 솔직히 몇 번은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 힘으로 딴 자리라 그런지 승진 통보받은 날은 좀 울컥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날 저녁에 파스타를 해줬어요. 크림 파스타로요. 아들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외할아버지 과수원에서 작은 바구니 들고 떨어진 사과를 줍고 다녀요. 벌레 먹은 것까지 다 주워 담아서 할아버지한테 자랑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또 진지하게 받아주십니다. 오, 우리 사장님 오늘 수확량이 대단하네. 이거 얼마에 파실 거예요? 1,000원이요. 1,000원? 비싸다. 깎아줘. 안 돼요. 일한 사람 품값은 받아야 돼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애가 아버지 말투를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소리에 한참을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유통회사 운영을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셨어요. 과수원 일도 직원들한테 넘기고 은퇴 준비를 하십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분이 이제는 아침 산책을 다니세요. 처음에는 밭에 안 나가는 걸 그렇게 답답해 하시더니 요즘은 남편이 짜준 운동 계획표대로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용히 시작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희귀 혈액 질환으로 치료받는데 돈이 없어서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 동생이 치료받던 그 병원에 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 같은 애들이 아직도 있을 거 아니냐.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소리는 그건 안 되지. 부모님은 아직도 동생 방을 그대로 두고 계세요. 가끔 두 분이 거실에 앉아서 외장하드 속 과수원 영상을 틀어놓으십니다. 새벽 안개 낀 사과밭 화면이 흐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세요.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시면 아버지가 리모컨으로 화면을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트십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그 집에 웃음소리가 훨씬 많아졌어요. 저희 부부랑 손자가 자주 가니까요. 남편은 장인어른 붙잡고 오늘 몇 걸음 걸으셨냐고
잔소리하고 아들은 외할머니한테 사과 깎아 달라고 조르고요. 어머니는 손자 앞에서는 진짜 소리내서 웃으십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보면서 하나 배웠어요. 욕심이 사람 눈을 얼마나 쉽게 가리는지요. 두 분이 이미 받고 있던 게 적지 않았거든요.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 명절마다 오던 좋은 과일, 물난리 났을 때 새로 놔준 살림살이, 그리고 평생 살 수 있었던 집까지요. 그걸 고맙게만 여겼어도 잃지 않았을 것들을 1억이라는 숫자 하나 욕심내다가 전부 날린 겁니다. 저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도 저희 아버지 도움으로 가게를 열었고 저희 친정도 남동생 아플 때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한테나 무너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다만 그 도움이 한 번, 두 번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건 원래 내 몫이 되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주는 사람은 계속 지쳐가니까요. 요즘 저는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과수원도 저녁마다 나오는 따뜻한 밥도 가족이 옆에 있는 것도 원래부터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새벽부터 일해서 만든 거라고요. 작은 걸 받아도 고맙다는 말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애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물 한 컵을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저는 됐다 싶어요. 사람은 서로 기대고 나누면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이 착취가 되지 않게 지켜야 할 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드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그 선을 너무 늦게 그었고 그 대신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 걸 봐야 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과수원에도 더위가 부쩍 심해졌어요. 물 한 병씩 꼭 챙기시고 한낮에는 무리해서 나다니지 마세요. 다들 건강하셔야 합니다.